네, 박정희 한판승부 2025 설 특집 2025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하다 첫날 경제편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길 가장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박시동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위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연휴가 생각보다 좀 긴 연휴가 됐어요. 어쩌다가. 네. 예, 이 긴 연휴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광수 대표님. 일단 오래간만에 저도 휴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그동안 되게 바빴는데 조금 생각하면서 글도 쓰고 있고 그러고 음.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제가 그죠?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안 나가니까.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더 있자. 그래서 집에서 그냥 뉴스 보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서 예.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 들으면서 외식을 하셔라. 네, 외식하시고 뭐 여행도 가시고.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은 저는 뭐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네. 아빠 노릇을 못 해가지고요.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좀 구경도 시켜주고 눈썰 매장도 가고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뉴스가 뭐 어떤 영화보다 더 재밌는 뉴스다. 정말 뉴스가 초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방송을 통해 많이 했는데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지금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미쳤는데요. 지금 뭐 경제 충격이 6조 3천억에 달한다. 이런 추산도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비상계엄 청구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제 한마디로는 6조 3천억이 아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는 수백조도 우습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실 이제 계엄이 있기 전에 환율이 1,402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 뭐 당일날 바로 40원이 올랐고 뭐 한때 1,480원이 넘어가는 정도 장중에 뭐 어마어마한 고환율을 계속 그러니까요. 부과하고 있죠. 예. 최근에 조금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재미있는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학계에서나 이미 다 계산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뭐냐? 원래도 환율이 높아질 만한 글로벌리한 원인은 있지만 그건 이제 국제적인 얘기고 예. 우리나라에만 특유하게 적용되는 원인은 뭐냐? 바로 내란 계엄 사태다.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른 환율을 별도로 뽑아서 계산해 보면 한국은행 판단으로는 적어도 3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30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환율이 10원 오르잖아요. 예. 그럼 한국전력의 적자가 2천억이 올라갑니다. 아하. 그럼 30원만 계산해도 7천억은 우습게 넘어가죠. 한전만 있습니까? 한전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석유공사는요, 가스공사는요, 그다음에 정부가 조달해야 되는 수많은 외국의 물가를 거쳐서 들어오는 수많은 조달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요, 민간 사이드로 넘어가면 말도 못하죠. 외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달러로 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중에 30원의 추가 분담만 늘어난 분담금을 계산해 본다면요, 뭐 100조, 200조 올라가는 건 우습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 내란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실은 이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 적도 있지만 그렇죠. 뭐 2차 계엄이 난다라든지 맞아요. 또 1차 탄핵 결의안이 불발된다라든지 하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시장에서 하다못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주가는 물론 증감 변동하지만 그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해서 떨어진 주가만 계산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차 탄핵이 불발됐을 때 그 다음날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그날만 날라간 시총이 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사실 계엄 청구서 6조가 아니다. 수백조는 우습다. 수백조는 우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별일 없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 얘기만 짚어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광수 대표님 한마디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수백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백지 청구서를 지금 들고 있다. 백지 청구서? 네. 이게 어마어마하고 더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할 때 우리가 백지여원 받아서 좋아하잖아요. 이건 반대로 백지 청구서를 지금 받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유지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좀 불확실성이 더 큰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음. 사실 영향을 줬다는 예. 그런 연구 보고서도 많고요. 예. 또 하나 뭐냐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국가 신용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향후로 뭐 변동이 있거나 하락하면 이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뭐 계산하는 것보다 예.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교통사고랑 유사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도 처음에는 탁 벌어지면 다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충격파가 엄청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 정치적으로도 이게 다가올 후유증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특히 경제는 시간 차를 두고 아.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뭐 주가가 얼마 빠지고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어도 이런 직접적인 충격은 좀 더 이제 시간을 지켜봐야 되고 영향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음. 자,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내 변수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올해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도 1.8% 저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1.8% 성장 수치 이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의 전망 네. 수치를 보면 네. 뭐 1.6에서 1.7% 정도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외국의 이런 IB 은행들은 1.4%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투자은행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경제 성장률 1%대를 보면 과거를 보면 IMF 때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근데 그때는 명확하게 이유가 있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금융위기 때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그렇죠. 글로벌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1%대 성장은 이거 뭐지? 이유가 뭐지?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계엄 때문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영향이 큰 건가? 이런 것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할 수 없다. 이유가 뭔지를. 그런데 이런 저성장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박신호 평론. 네,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 재작년에 1.4를 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요. 성장이. 예.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를 분모로 해가지고 네. 그 해년도를 계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1.4를 한 다음 해에는 네. 보통 웬만하면 다 2점대 위로 당연히 올라가서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10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20점을 맞았어요. 저점 찍고 올라간다 이런 예, 느낌이죠. 그럼 20점 맞은 거에서 평소에 하던 거 한 7, 80점만 맞아도 몇 배 상승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네,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겨우 2점대를 한 해 만에 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올해 다시 1점대로 추락한다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3년 연달아 1점대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1점대를 우리가 마크한 적은 있지만 아까 예. IMF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년 연달아서 1점대, 심지어는 올해까지 하면 3년 연달아서 1점대를 마크한 적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하면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30년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예.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게 맥락 있게 봐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입맛이 쓴 아주 안 좋은 신호다. 일단 이렇게 하나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뭐냐면 세계 시장이 같이 크면은 덩달아 큽니다. 장이 열렸어? 그럼 우리 물건 팔아야지. 그렇죠. 그런 나라거든요. 네. 근데 아이고 세계 시장이 문이 닫히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 같이 침체한다. 아.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세계 시장과의 어느 정도 커플링. 이게 우리 한국 경제의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네. 그럼 세계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는 2달 사이로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 관한 전망은 지금 계속 상향으로 수정되고 있어요. 좋아집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 세계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가 3.3으로 현재 평균 예측됩니다. 예. 그것도 0.2가 올라갔어요. 지난번 전망치보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좋아지는데 한국이 반대로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 공부 잘하는데 예, 우리만 공부 못해. 늘 잘했고 예. 반 애들이 같이 하면 같이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평균이 올라가는데 너만 떨어져?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성장 기조와 함께 제가 지적하는 두 번째로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죠. 이제 외국의 IB 증권사라든지 이런 예. 데서 한국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야,
늘 세계 시장이 같이 크면 같이 물건 파던 한국 너는 이제 세계 시장도 커나가는데 물건을 못 팔아? 너만 떨어져? 그럼 너는 뭐 먹고 살래? 이런 국면에 이제 놓이는 거죠. 세계 시장과의 디커플링 속에서 내수가 일본이나 중국만큼 탄탄한 나라가 아닌 우리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그야말로 두 가지 문제가 이 성장률 함의에 들어있다. 저성장의 장기화, 고착화, 그리고 세계 시장과의 본격적인 디커플링 속에서 해법이 난망한 상황.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피크 코리아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점 찍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적 가장 높이 찍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로 나가고 하는데, 그럼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더 내려갈 일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피크 코리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변곡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라든지 뭐 산업 정책이나 예. 그리고 뭐 정치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예를 들어서 기회로 삼아서 또 다른 성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2025년과 향후로 2, 3년 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잘해야 될 그런 상황이겠죠.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은 사실은 한국의 경제가 좀 편하게 성장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성장하거나 예. 중국이 성장하면 수출 중심으로 해서 팔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예. 성장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의 나라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 너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아하. 니네 경쟁력이 뭐야?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크 코리아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장이 구현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제 올라갔다. 1,400원대 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경제학 언론을 공부한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좀 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좋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인데, 평론가님. 그거를 그런 이제 1차원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죠. 믿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세계 예. 시장도 그렇게 돌아가고 아, 예. 우리도 그렇게 돌아간 측면이 있는데 예. 최근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우리만 환율 올라가, 그러니까 그 환율이 네.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만 올라갔냐?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만 이득을 받냐? 그러니까 뭐 삼성 반도체 싸지고 현대차 싸지니까 더 잘 예. 팔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식. 그렇죠. 근데 그럼 뭐 일본 환율은 안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은 아하. 글로벌리한 영향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아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출을 많이 우리만 약간의 환 이득을 보고 수출을 해도 해당 시장이 그럼 여전히 소비하고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함수. 그다음에 또 우리도 그 예전에는 저가의 수입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수입하는 단가에서부터 우리가 환차손을 입으면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럼요. 막연히 우리가 수출 단가만 싸진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복합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원자재 값도 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만드는 돈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수출 기업은 좋고 수입 기업은 좀 나쁘다, 이런 도식이 조금 이제는 적용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대표님.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제품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품목이. 쉽게 말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싸우는 품목보다도 이제 기술과 아하. 그리고 어떤 그런 브랜드라든지 예.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산업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가격만 싸진다고 그래서 뭐 한국의 자동차가 잘 팔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성장이 돼서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입안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환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영수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국어 잘하면 국어 하나 집중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 얘기하셨는데 공부 잘하려면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냉혹한 그리고 냉철한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잘 분석해 보면 이제 환율로 기댄 수출의 경쟁력은 안 생긴다. 이제 끝났다. 예. 예, 그런 분석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누가 진단해요, 그거?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이 질문하신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 예. 야 이러다가 우리 경제 이제 피크가 끝난 거 아니야라고 피코리아. 해서 피코코리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어딘지 아세요?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했어요.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에 근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한국 이제 수출도 안 돼. 뭐 이거저거 꺾였어. 여기가 이제 한국의 전성기야.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근저에 깔린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앞으로도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 잠재 성장률도 보니까 엉망이야. 앞으로 이거거든요. 못할 거야. 예,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점수 맞을 수 있어. 이번 시험은 망쳤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원래 너 머리 좋잖아. 예. 그리고 너 원래 집중 잘하잖아. 네. 엄마가 뭐 독서실도 잘 끊어놨잖아. 그럼 이제 너 집중해서 하면은 80 맞을 수 있지.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 그러니까 인구, 자본, 혁신을 다 동원해서 최대치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 네. 한국 봐. 이제 그것도 안 나와.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가 좀 아프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음. 우리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 진단을 했거든요. 음. 계엄 사태, 또 뭐 환율 문제, 그다음에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 봤는데 예.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예.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고 있고 잠재 성장률에 관한 안 좋은 전망은 뭐냐면요. 계속 추락해가지고요. 네. 앞으로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이면 이제 0점대로 추락합니다. 1점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요. 마이너스에 근접한다는 그런 전망이 너무 많아요. 요거를 놓치고 있어요. 좋은 지표 하나도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슬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와닿질 않으셔서 제가 즐겨 쓰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에 잘 살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필리핀에서 60년대. 농구하러 오고 막 그러면은 네. 우리가 막 위축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 이렇게 금방 추락했거든요. 맞아요. 시간 지나니까. 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한때 아르헨티나 부국이었어요. 지금 엉망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요렇게 추억한다는 거야. 자식들한테. 아들아, 우리 아파트 옛날에 엘리베이터 움직였었어. 우리 아파트 있잖아. 아빠, 엄마 어릴 때 연애할 때는 있잖아. 저기 가로등 불이 켜졌었단다. 근데 지금 안 켜지는 나라가 됐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요. 그걸 운영할 전력이 없어서. 야.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 성장률 추락 부분도 예. 지금 체크해내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추억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짚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 정부가 이제 재정 투입을 대책으로 내놨어요. 사실 우리 기재부가 재정 투입 건전 재정을 하나의 금과 옥조처럼 생겨가지고 어떤 재정 투입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도 지금 당장 추경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전제로 이제 추경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거든요. 그럼 어떤 재정 정책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좀 장기적 차원이고 네. 일단 단기에도 네.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라든지 네. 정치권에서 추경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금액에 맞춰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몇십조, 뭐 30조, 50조 뭐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날 건데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날 건데가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10조 할래, 20조 할래, 30조 할래. 아니 자기네 돈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물량 공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돈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그 돈이 실제로 내수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가 이런 논의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렇게 뭐 빨리 1분기 해야지 상반기 하는지보다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져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쓸 건지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다고 그래서 돈 빨리 쓰면 나중에 쓸 게 없지 않습니까? 확장 재정 정책 할 때 이걸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큰 방향성은 맞아요. 아하.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향성은 뭐였냐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에 기대요. 계속 무슨 얘기만 하냐면 반도체 경기 좋아져서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거야. 아니 D램 가격이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시스템 반도체를 사고 HBM을 사는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방향 전환은 맞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더 효과를 보면서 어느 쪽에 더 이 돈을 썼을 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박시원 평론가님 어디다 돈 써야 돼요, 우리? 찝어주세요. 일단 그거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작년 추석 때쯤의 논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추경을 좀 빨리 해라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네. 민주당이 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내자. 맞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근데 이 방식을 잘 기억해 보시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바텀업입니다. 아, 사람은 몇 명 곱하기 20만 원. 그러면 맞아요. 총액 13조. 맞아요. 이 방식으로 지금 추경을 해보자. 아하.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논의가 좀 분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방식을 지금도 주장하는 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입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같은 논리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민생지원금이 아니고 내란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 내란회복지원금이에요? 예. 그걸 이름 하자. 잘 짓네요. 예,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내란 계엄 때문에 무슨 일이 급속히 아닌데. 경기가 얼어붙었다 예, 이거죠.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사람 곱하기 얼마한 총액을 빨리 지급하자. 이게 조국혁신당의 얘기. 전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아. 근데 논리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갑자기 50조 넘는 슈퍼 추경론을 들고 나왔어요. 뭐 그건 이제 변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논리 말고 다른 논리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 민주당이 한 30조 이상의 추경을 얘기하면서 산업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거나 예를 들면 뭐 소기업들에 관한 지원이 한 10조 15조 정도고요. 아까 얘기한 민생지원금에 해당하는 류 딱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또 한 10조 12조 정도 사이. 예. 그다음에 나머지 또 복지라든지 이 재정 투입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합치면 30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민주당의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한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원래 우리가 당초 목표하던 성장률보다 하락하지 않았느냐. 하락 전망 아니냐. 예. 그럼 이 정도 갭 정도는 올려줘야 경제가 그래도 예측한 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이 정도 승수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총액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항목을 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는 작년에 얘기한 건 바텀업이었다면 지금은요 논리가 바뀌었죠. 예. 탑다운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하. 총액을 경제 성장률 상승치를 딱 계산해 놓고 아하. 항목을 새로 짰단 말이에요.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논리를 다듬어 가니까 또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어쨌거나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우파 내지는 우파 정치권 내지는 뭐랄까요 이제 보수적인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은 처음 봤다. 아. 항목이 필요하면 한 거고 아하.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거지. 예. 총액을 잡아놓고 거꾸로 어거지로 항목 짜는 게 어디 있느냐. 아. 이래가지고 또 공격이 들었단 말이죠. 예.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3%.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아, 센 발언을 예.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20조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로직이 공개가 됐는데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행 총재는 떨어진 경제 성장률보다는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 실제 성장률이 하회할 것 같다. 그 갭이 0점 몇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그 갭을 메우는 총액을 놓고 나는 이 정도 돈이 풀려야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민주당 논리하고 비슷하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바뀐 접근법을 국민들이나 경제계에서도 잘 몰랐는데 예. 또 바뀌었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또 공격을 했는데 다시 그 공격이랑 똑같은 로직이 한국은행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어디에 할지 어떻게 할지 실무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딜까 이런 걸 고민해도 지금 우리가 바쁜데 그렇죠. 이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누가 했냐. 먼저 했느냐 또 이쪽 공격이 오면 쟤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어쩌면 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좀 비실용적인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이창용 하는 총재도 같은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창용 하는 총재도 경제학 박사 하버드 경제학 박사잖아요. 그럼요. 그분도 보수적인 분인데 경제학 논리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네. 재정 정책에 네.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 네. 그 예산 자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펌프에서 물 올릴 때 그렇죠. 조금 물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시국의 정책은요 2가지 요소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해요. 예. 첫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이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책을 막 하고 예산을 짠다면 음. 과거에 없던 정책인 음. 걸 잘 개발해서 혁신을 만들어야 돼. 음. 해야 경제의 주체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시점이 중요한데 네. 다 예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싸우다가 뭐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고 뭐 이러겠지가 아니라 네. 여기서 비상경제 이런 것처럼 네. 아니 비상계엄을 하지 말고 정책을 비상경제 정책을 좀 해야죠. 그런 비상- 차원에서 네. 시장의 주체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아하. 갑자기 다음 주에 음. 예산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나가고 뭐 소비를 살리겠습니다 하면요. 예.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설계 차원에서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 머리를 써야 된다. 그런데 너무 지금 과거의 정책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절차를 또 고민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 시작할 때 내수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뭐 지난주도 계속 내수 어렵다. 자영업자들 지금 연휴 길어져서 오히려 더 울상이다. 이런 뉴스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정책을 어떻게 좀 쓰면 내수가 좀 더 나아지고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이제 탁상공론이라든지 정치 네. 공방이 계속 될 부분인데 네.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그런 뭐 민생지원금 내지는 네. 자영업자 관련한 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음. 민주당이 일단은 일부 입장을 오픈했습니다. 뭐 우리가 전국민 지원금 보편 지원을 얘기하지만 뭐 선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코로나 때 지원금을 분석했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감이 많아요. 야,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보니까 어느 업종은 효과가 있지만 어느 업종은 효과가 없더라.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해봐야 뭐 마트만 잘 되던데 자영업자 잘 되냐, 뭐 이런 얘기. 예. 또는 해봐야 뭐 애들 학원비나 썼지 소비는 안 돌던데 뭐 이런 예. 얘기들 많습니다. 예. 다 좋은데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했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했던 얘기가 해석은 지금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는 승수를 높이는 전략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로 돈이 쏠린다는 걸 확인했다 이거야.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면 매출처를 매출 규모로 자르면 됩니다. 지원금을 주되 예, 예. 자르면 돼요. 그다음에 아하. 야, 인근 마을로만 많이 흘러가던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자영업자에게 또는 더 어려운데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느냐는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비정치 공방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면은 얼마든지 좀 승수 높은 타겟팅이 가능하다. 요 말씀이 이제 아까 예.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하고 좀 포트폴리오 제대로 짜라 이런 말씀이죠. 타겟팅을 제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저희가 지역화폐 네. 뭐 이렇게 하고 그건 굉장히 효과가 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이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금을 주면 당연히 소비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가미가 필요하냐면 제가 마중물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지원해주면 25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중에서 50%만 쓰게 하는 거예요. 50%는 내 돈 쓰게 하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주면 50만 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왜 코로나 때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냐면 그때는 아예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뭐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것만 써서는 안 되고 더해서 쓰게 해지는. 20만 원 주면 20만 원짜리 빵 사다가 뭐 이제 가방 사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만 원 쓰려면 40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20만 원을 그냥 주면요. 그전에 쓰는 걸 대체하기 그 끝이에요. 내가 원래 20만 원 썼는데 20만 원 주니까 내 돈 안 쓰고 20만 원 쓰겠지. 그런 경제적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 20만 원을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20만 원 더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소비는 4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승수 효과라든지 레버리지 그다음에 마중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한 마리 받고 한 마리 더.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요 말씀 듣고 잠깐 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광수 대표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야 정 할 거 없이 이런 진짜 실용적이면서 실효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 핵심 뭔지 아세요? 추경을 하냐 마냐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는데 추경 안 하고 못 빼긴다에 500원 올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탁상공론이에요.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세수 결손이 56조가 났어요. 예. 2024년 작년에 30조가 날 예정입니다. 올해요. 올해 세입 세출을 낼 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으로 놓고 계산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무조건 1.5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무조건 세수 결손 또 납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살리는 추경은 고사하고라도 그냥 세수 결손 때문에 적자 추경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경하냐 마냐는 논쟁이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해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 이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실용적인 얘기 빨리 하자. 예. 빨리 추경하셔라. 이제 시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설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제 저희가 민생 좀 걱정하고 추경 빨리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얘기 잠깐 하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또 글로벌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올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축됐다. 뭐 지금 제 주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래 하나도 못했다. 뭐 이런 분들 꽤 있는데. 네. 제가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조사해 봤더니요. 네. 서초구에 아파트가 6만 5천 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12채가 거래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1월에 거래량을 저희가 한 1,500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서울 예. 전체가. 예. 그러면 지난해 2024년 7월에 8,500건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는 수요가 줄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어쨌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수요가 일단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박신동 평론가. 네, 저도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 예. 기준금리를 또 3% 동결을 했고, 그럼 이게 대출금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 위축되는 효과도 있고,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뭔가 좀 매수나 이런 것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시장의 심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네. 게 다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일단 많고요. 네. 금리는 어쨌거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1월 달에는 동결했습니다만 2월 달에 일단 인하할 것으로 지배적으로 전망이 되고 아, 그렇군요. 심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예. 금리는 낮아지는데 음, 그 금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이 좋을 때처럼 음, 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다시 집값을 떠받치는 정도까지의 연결고리는 지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좋은 신호가 경제 지표에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취임하면서 뭐 행정명 굉장히 많이 내기도 했고 관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메시지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이 대표님부터. 일단 취임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어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실망하셨어요? 엄청 센 걸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생각보다 약했다? 예, 근데 좀 예상한 수준.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트럼프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건 정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라는 거 금융시장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신호를 준 거예요. 뭐냐면 트럼프도 너무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이 발표하면 우리 시장에서 너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발표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저는 사실 압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유화적 수준의 일단 발표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박수동 평론가도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까? 저는 뭐 아직은 생각보다 강할까 약할까를 판단하기는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예. 며칠 안 지났다. 아니 예. 며칠 안 지났으니까 뭐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초에 선거 때 얘기했던 얘기가 급격히 수정될 것인가.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해라고 하면서 근데 정작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땐 그때고 이제는 이제 집행력을 갖고 있고 정당하게 또 일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고려할 게 많아지는 게 예. 상식인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약화될 것인가를
보는 게 음. 이 관전 포인트였는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음. 그렇게 선거 때 했던 공약보다 약화될 것 같지 않다. 아, 그러면 그래요? 선거 때 우리에게 분석이 됐었던 예. 이게 한국 경제에 특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따 음.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예. 그런 포인트가 아직은 걱정을 완화시킬 정도의 음. 어떤 신호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의 음. 주시를 좀 더 해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예. 무엇보다 그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교체하지 않겠다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준 의장도 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 임기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네. 트럼프가 또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이게 또 연준 의장도 교체하지 않겠냐는데 그래도 교체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거 시장 불확실성을 또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을 무시하고 아무리 트럼프라고 그래도 예.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선거를 딱 앞두고 네.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나오고 아, 멜라니 코인이 막 가상자산 중에? 예, 막 아, 이런 그래요? 것들이 나와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트럼프가 뭐랄까 트럼프 경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뭔가 우려하고 걱정이 엄청 컸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게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아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가 이제 뉴스에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까? 뭐 10에서 뭐 30%까지 나라별로 뭐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 얘기 나오고 캐나다 얘기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한미 FTA도 재협상 가능성도 막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파고가 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매రకు 보면 1위로 꼽히는 게 관세 정책이에요. 예. 우리가 제일 유념하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중국에게 60% 관세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뭐 20% 이상 25% 예. 내리겠다는 얘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미국이 이 보편 관세 매기는 게 2.5에서 3 사이인데요. 예. 이거를 뭐 10 이상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산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1년간 무역 흑자를 우리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한 500억 불 내외거든요. 근데 대외정책연구원이 정밀하게 계산해 본 결과 만약에 관세가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보고 수 있는 대미 무역 흑자액의 약 5분의 3 정도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불에서 300억 불 정도 사이 흑자 수준으로 예.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엄청 큰 거 충격이죠. 아닌가요? 예. 근데 이건 대미 흑자만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중국 경제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의 중간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파고까지 계산하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선거 때 제일 정책인 미국 제1 우선주의, 미국 최우선주의 그리고 예. 관세 정책 예. 이게 가장 우리 경제에서는 큰 암초다 이렇게 보는데 예. 다행히 취임식 때라든지 임기 초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직 멘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숨 돌렸는데 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지시한 게 뭐냐면 관세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의 순위를 매겨서 분석해서 그 요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검토 지시를 했거든요. 예.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망치를 들기보다는 아하. 오히려 촘촘하게 아하. 오히려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사실 한미 FTA도 처음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시행할 때 보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고 나니까 우리한테 좀 좋은 측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파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유무역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WTO나 FTA 네. 하기 전까지는 개방만 되면 우리나라 망할 거야.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수출도 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엄청나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자체는 지금과 변화하는 거는 위험 요소긴 하지만 예. 그걸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는 예. 트럼프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리스크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조정할 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주장할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지키고 어떻게 수출과 수입을 균형을 맞을 건가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취임식 때 여야 의원들 몇 분 갔다고 하는데 네. 다 빈손으로 오고 그냥 이제
방에서 TV 보고 그렇죠. 뭐 예, 호텔에서 TV 봤다는 거 예,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트럼프에. 아, 예, 오히려. 그래서 그걸 빨리 복원하고 예. 사실 이게 또 정치로 연결되는데 예.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돼. 제가 최근에 이제는 이 트럼프 어떤 2.0 예. 시대에 예. 어떤 산업의 경쟁력, 뭐 영향 등을 해서 이렇게 산업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뭐 중국보다도 예. 덜 관세가 매겨지거나 아하. 그렇게 해서 이게 전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게 가장. 협상 창구. 근데 이번에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기업인들이 가는데 예. 신세계 회장이 가요. 근데 미국 산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미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 기업이 가서 얘기하고 이런 어떤 협상이 필요한데 예.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또 1대1 협상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하니까 지금 이러한 우리 정치적 어떠한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빨리 이런 걸 해소해야 되는 이런 게 좀 과제로 남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면요. 예.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이 전략을 투 트랙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뭐 산업마다 좀 복잡한 감은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 시장을 호령했는데 예. 다음 먹거리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해서 설비와 자원과 인재를 몰빵했던 영역이 예를 들면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예. 배터리 이쪽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라이벌은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미국은 배터리 못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야. 그러면서 중국은 견제할 거야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한다. 호재입니까? 호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나느냐? 미국에 만약에 미국으로 대 미국향 수출이 만약에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 물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네. 심지어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니까요. 이 현실이 보여주는 게 딱 우리가 필요한 투 트랙 전략입니다. 미국 내에서 예. 트럼프 정책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다른 경쟁국을 배제해서 미국 시장을 이참에 선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전략 하나. 예. 또 하나는 그로 인한 풍선 효과 때문에 아. 다른 수출 시장에서 생기는 중국의 저가 용세를 막아내면서 2차 피해를 막고 그 시장을 지켜내는 전략. 이게 다른 전략이거든요. 이런 어떤 전략이 민관 합동으로 좀 빨리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게 토인비가 말해도 도전과 응전이 있는데 그렇죠. 이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맞습니다. 응전에 이제 네. 그게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 미국의 의존을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세게 나가잖아요. 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을 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경고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이용해야겠죠.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주력 산업이고 효자 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하겠다. 불공정한 보조금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 자동차 업계, 배터리 업계에 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짚어야 될 것 일단은 같아요. 단기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전망합니다. 왜냐면은요. 예. 지금 현재도 2차 전지 배터리 업체가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업체가 지난 분기 예. 주요 3사, 4사가 전부 적자 전환했어요. 이 적자 보조금 폭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1등 업체인 LG엔솔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습니다. 아. 지금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적자가 이 지경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의무화가 2030년에 예를 들어 50%인데 네. 그게 예를 들면 폐지돼 가지고 네. 현재 전기차의 캐즘이 확대된다라든지 그래서 2차 전지로의 어떤 매출이 좀 준다라든지 더군다나 이런 것도 직격탄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미 받고 있는 보조금이 당장 끊긴다면 물론 이제 의회의 어떤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당장에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주고 경영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법안으로 규정된 사항이니까 공화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이 지원을 받고 우리 정치권도 좀 움직여야 되고 기업도 그렇죠. 물론 당연히 로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업체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협상 카드로 잘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음흠. 들어서 계속 이렇게 관세라든가 음.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도 중국처럼 예. 과중한 부담이 이어지면 그럼 우리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아. 과감한 카드도 써볼 필요가 있거든요. 협상의 기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책 협상의 기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아 같은 주는요. 예. 한국 기업이 투자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지아주는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근데 조지아주가 이번에 엄청 트럼프 대통령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표로 월등하게 이겼는데 예. 사실은 그 경합 지역인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 걸 이제 잘 이용해야겠죠. 아,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밀함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근데 트럼프가 그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활용하겠다. 여기도 관심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조선업계가 웃는 분야가 좀 생기긴 했는데 요거 호재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아.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데 예. 이제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생길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예. 이 조선이 먼저가 돼야 돼요. 아, 우선순위가 조선해야 예.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예. 트럼프가 원하니까. 아하.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걸 먼저 얘기해야겠죠. 협상의 제1원칙은 상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게 그 원한다는 거 우리가 강점 있고 강한 카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향후로 트럼프의 4년이 전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조선업을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조선업이 크게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이 LNG를 수출해야 되는데 LNG 선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화가 미국의 도크를 인수합니다. 예. 이것처럼 낙후된 도크를 인수해서 거기서 제조를 하고 예. 배를 만들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한국은 산업을 뺏기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주해서 배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서 거기서 노후된 도크를 인수한 다음에 또 투자한 다음에 거기서 배 만들면 우리한테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막 어버버하다가 이걸 기업에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드나 미국에서 만드나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국에 만들면 좋을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한국의 조선소가 있어야죠. 한국의 배를 만들어야죠. 좋은 일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잘 해결되는가가 앞으로 트럼프하고 협상, 여러 가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악영향 때문에 먹구름이 들이오는 산업 섹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불안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나마 호재가 좀 많고 예. 햇빛쨍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여기인데요. 예.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호재가 많으니까 내버려 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으로 보면 지렛대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예전에 사업가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왔던 패턴이 뻔합니다. 가장 강력한 블러핑을 먼저 하고 아. 상대를 얼게 하고 예.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쉽게 이루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예. 근데 트럼프의 블러핑이 먹히지 않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이쪽을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아하. 전략화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협상할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6월 또 지렛대로 뭔가를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된다. 이런 거네요. 트럼프가 무서운 게 과거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월드. 예, 근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돈을 벌 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인데 트럼프는요 페널티를 이용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놔요. 예. 노후 빌딩을 사놔서 그 건물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창문 막 깨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에서 임차인들 다 나가죠. 예. 그리고 막 거기가 슬럼화되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나 이거 개발할게. 아하. 그러면서 싸게 매입하고 개발하고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 줄게 와서 투자해라.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야 혜택은 무슨냐 투자 안 하면 벌금이야 관세야 아.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페널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쫄아서 대응하면 다 뺏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저는 이 트럼프의 무서운 걸 좀 감내하고 우리가 얻을 건 제대로 얻고 그러니까 협상을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협상의 기술.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 쓴 책을 한 10번 읽고 아니, 왜냐면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10번 이거예요. 10번. 아니 우리 경제도 어려운 말씀 많이 드렸고 트럼프 2기도 우리도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드리면 연초부터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적인 얘기 한 3분 하고 없어요. 예, 쉽게 말씀드린 거 이런 거죠. 2차 전지 가지고 보조금 안 줘? 힘들게 해? 그래 너희들 중국은 견제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말고 배터리 만드는 데 있어? 중국 거 안 쓰면 없어요. 우리 말고는 아예 배터리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밀리다 못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도 협상이 우위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중국이 잘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빼잖아요. 없어요. 없어. 특히 이제 LNG 그래서 가스랑 석유 문제는 트럼프 정책의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든 이민자 불법 추방이든 뭐든 다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석유랑 가스 시출을 많이 해서 그로부터 에너지 조달 단가를 낮춰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게 트럼프 정책 자체에서 아주 기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스 캐면 뭐예요? 페루 실어 날라야 되는데 예. LNG선은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 패권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렛대 잘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강한 걸 정확히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타인지. 예를 들어서 LNG를 수출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LNG를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자는 거죠. 예. 참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정말로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울한 얘기 그만하고 좀 밝은 얘기 하자고 하셨는데 두 분 한 30초씩 밝은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부터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 네, 늘 우리가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해냈거든요. 네. 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수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씩 수습해가면서 또 기대 이상으로 연말 되면은 더 선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좀 이겨냈으면 합니다. 예, 네. 무조건 우리 피크코리는 아닐 수 있다. 네. 이 길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 최근에 뭐 정치적 변동성이 크지만 네. 어쨌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또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고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니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한국의 경제는 훨씬 더 좋아지고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아픔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잘 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이걸 다 잘 만든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믿고 보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광순의 복도방의 이광수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